교재 오셔서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공동사업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사업장에 공동사업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공동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래 소득세는 개인별 단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얘도 장부 만들고 얘도 장부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행정상의 편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소득금액 계산 시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실무가 공동사업자의 장부를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익 금액이 5억이다. 필요 경비가 4억이다. 이때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접대비 한도 같은 거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가 나오는 거야. 2명이 있다고 해서 접대비 한도가 2명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겠죠? 이게 공동사업장을 도관으로 볼 거냐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소득금액 계산할 때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1억 나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대표자 갑 외 1인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도 어차피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사업장 단위잖아. 사업자 등록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무조사도요. 관할이 2군데 생길 수가 없어.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의 주소지를 보통 얘기하냐면 주된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주된 사업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해. 그런데 지정할 수도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구로구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강남구에 살아. 구로구 세무서장이 이 사업장 조사할 수도 있어. 원칙은 강남 세무서장이지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요거를 책임지고 장부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소득금액을 각각에 뿌려주는 거야. 갑과 을에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갑의 지분이 60%다. 을의 지분이 40%다라고 하면 갑의 사업소득금액은 6천. 이해하시겠죠? 을의 사업소득금액은 4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각자의 세율을 곱하겠죠? 그런데 이런 게 병원 같으면 이런 게 있어. 병원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 되는 게 좀 있어. 의료보건용역은 원천징수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있지. 거기서 돈을 줄 땐 3% 떼고 줘.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병원 기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게 제일 쉬워서. 그러면 기납부세액이 있을 거 아니야. 기납부세액. 그럼 기납부세액은 이 매출에 대해서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기납부세액이 만약에 3%에서 1,500만 원 있다. 라고 하면 이 기납부세액도 여기서 쪼개서 들어오는 거야. 손익분배 비율대로. 이해하시겠죠? 60%라면 900만 원이 되겠지. 9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자 쪼개서 들어오는 거야. 자, 만약에 을이 종합소득 신고 안 하면 을에게만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는 거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자 하는 거야. 대신 갑이 뭐 하겠어? 소득금액 뿌려주겠지. 그래서 소득세 신고하면 갑을 따로따로 다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정말 아주 베스트인 게 뭐냐면 병원 같은 경우만 내 실무할 때 이 사람들 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럼 우리한테 수수료 주면 신고세액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개인당 12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200만 원씩 다 청구해. 얘한테. 성실신고 확인. 200만 원 청구하면 이 사람 경비가 200 나가잖아. 하지만 소득세 세율이 최고 구간이지. 그러니까 한 80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 세액 공제로 200만 원 60%잖아. 그럼 또 120만 원 공제 받는 거잖아.
우리한테 주는 돈 국가 다 돌려준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00, 200씩 다 청구해. 아니, 좀 여유 있게 250씩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병원들은 공동사업이 다 많아요. 혼자 하는 경우 별로 없어. 자금력이 그만큼 안 돼. 요즘 다 크게 해야 되잖아. 성형외과 이런 거는 중국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요즘에 신사동에 성형외과 되게 많거든. 신사동 성형외과 거기 가보면 신사역 있는 데 가보면 다 건물 하나 다 써 통으로. 그 왜 그러냐면 딴 거 없어. 중국 분들은 한 층만 있는 성형외과는 병원으로 치질 않아. 대국의 풍모가 있는 거지. 야 이거 뭐 이게 병원이니?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한 층 전체 다 쓰는 게 아니라 통으로 건물을 대출 받아서 엄청 했어.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중국 한알령 내리면서 안 온 거지. 그래서 이제 몇 개 성형외과가 파산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또 몇 개는 정말 잘한 게 동남아 가서 렛민이란 프로그램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이 성형외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태국의 의사분들이 여기 현지 파견도 와 있어 실제로. 그러면서 거기에 블로그 마케팅이랑 TV 마케팅을 해서 이제는 그냥 오는 거야. 옛날 중국에서 데리고 올 때는 그 중간에 업자가 있어 데려오는 사람. 수술비를 1,000만 원 내면 그 사람들한테 보통 500만 원 줍니다. 50%, 40%는 대박이지.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더 남아 실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코로나 터져 좀 많이 못 오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요 성형외과들이. 이게 왜냐면 내국인만 가져온 한계가 있다는 거야. 내국인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또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가. 어쨌든 농담이고 이렇게 계산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공동사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야.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해 부부가 이런 경우도 있어 부부가.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명의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제일 많이 하는 게 식당들이야 식당.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출이 너무 많고 소득이 많으니까 누진세 구간에서 너무 많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 있는데 명의를 넣는 거야 공동사업자로. 그럼 소득이 쪼개지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게 명의분산한 거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게 확인되면 이걸 합산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그걸 공동사업 합산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실무에서 이거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적 자치에 따라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건데 손익분배 비율이라는 게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잖아. 그 일한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와이프는 집에 있지 않았느냐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집에서 다 통제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죠. 와이프가 다 통제합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게 명의분사를 위한 거짓으로 작성하기 쉽지가 않아 현실에서. 어쨌든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럼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서 신고했는데 합산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 사람의 소득을 여기로 다 이전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세무조사 받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의 소득세는 돌려줘야 되고 얘는 가산해서 더 많이 내. 근데 이 사람 돌려주는 건 돌려주는데 얘는 체납 상태가 될 수가 있죠. 나 못 낸다. 그럼 국가는 오히려 세무조사에서 합산하는 게 손해가 될 수가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두고 있는 거죠. 연대납세 의무를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응? 이 사람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지. 그 낸 세금 자체가 연대납세 의무의 이행이었으니까. 그래서 법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가 4천에 대해서 세금 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한도라는 거야. 그가 손익분배 비율 받은 거 있죠? 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못한대. 왜 표현을 이렇게 하냐면 얘가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 6천. 그러면 전체 1억에 대해서 연대납세금을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4천 들어온 거 그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금을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공동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적용 순서가 우선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봐서.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비율을 따져서 소득을 분배하면 돼요. 원칙은 사적 자치에 따라서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로 가는 거야. 근데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출자 비율로 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분배받은 그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면 되지. 그런데 이 공동사업자 안에 돈만 내고 일을 안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런 건 수동적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사업으로 그대로 볼 것이냐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동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
결손이 발생했으면 사업소득이면 이 사람은 결손금을 깔 수 있잖아. 다른 소득이랑. 그 꼴은 우리 국가에서 제일 싫어. 수동적 소득에 대한 결손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소득 구분을 배당 소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결손금 분배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사업자 안에서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지만 출자 공동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럴 수도 있지. 공동사업장에 있으니까 통장이 있을 거 아니야. 통장. 이 통장에 뭐가 있냐면 이자가 있을 거야. 이자. 그러면 이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지만 사업소득은 아니지. 일시 예치한 이자잖아. 그건 이자 소득이 되고 각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율에 따라 나눠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고 그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구분되는 거야? 이자 소득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자 소득으로 간다. 이게 사실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손익 분배 비율과 출자 비율이 다를 수도 있잖아. 이런 이자 소득은 원래 출자 비율로 가는 게 맞죠.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손익 분배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로 가는 게 맞냐면 출자 비율로 가는 게 맞죠. 그거는 2차 때 한번 고민해 볼 문제고 정답은 없어.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정의를 아셔야 되겠죠. 출자 공동사업자는 우리 여기 상법 배운 친구들 있지, 상법. 익명조합 배웠지, 익명조합. 익명조합원이 출자 공동사업자야, 법률상으로 보면. 그럼 익명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은 뭐야? 돈만 내고서 숨어있는 애들 아니야. 자신이 숨어있다는 뜻이 뭐야? 익명조합에서 숨어있다는 뜻이 뭐야? 이 사업장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 채무에 대해서 익명조합원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그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즉 거래에 책임을 지면 안 돼.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다는 얘기는 거래 계약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야. 사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건 채무를 이행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익명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거래에 드러나지도 않고 익명이란 뜻이 거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계약서에 내 이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사업자인 거래할 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예요. 그래서 출발은 익명조합 제도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단계에 나와 있죠.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계산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소득금액 계산만 공동사업장별로 수행한다는 의미이지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사업장 단위로 접대비 한도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별 접대비 한도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2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로 가는 거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소득, 이자소득 각각 분배하는 거야. 비율에 따라. 그렇지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C인데 거의 케이스에서 이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거고 이자는 배당이 아니야. 사업 부분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자, 3단계는 그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소득세법 43조에 보면은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익 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있는 경우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 분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으로 의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과세원칙 이런 거 다 개나 줘버려요. 여기서 그냥 의제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제한적이야. 무조건 특수관계인이라고 넣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럼 합산과세 사유가 나와 있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조세피 목적이 인정돼야 된다. 자, 이거는 세법학 같은 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1차 시험에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의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거. 신고서는 6대 4인데요. 사실은 10대 빵으로 가져간다. 이럴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아?
와이프랑 나랑 5대5로 해놨어. 진짜로 그냥 통장에 5대5 꽂을 수 있잖아. 그래서 2번이 있는데요.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 비율 및 자산 부채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5대5로 가져가진 그러니까 와이프랑 나랑 5대5 진짜 가져가. 근데 경영 참여 관계를 보니까 이거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혼자 나가서 다 일을 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번 조항도 있는 겁니다. 합산 과세 대상자는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하나고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 관계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블라블라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합산 과세 대상 소득은요. 이자 소득은 합산 과세하지 않아. 즉 공동사업장 안에 있는 이자 소득 같은 거 합산 과세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 소득만 합산 과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거기 주된 공동사업자를 판명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주된 공동사업자냐. 자, 1차 정도에 기억하시면 되고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주된 공동사업자입니다. 근데 5대5로 해놨어. 그럼 다른 소득이 많은 자가 주된 사업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밖에 소득이 없어. 다른 소득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럼 직전 연도에 소득 금액이 많은 자. 이해하셨죠? 근데 직전 연도도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스스로 신고해라. 스스로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해주겠죠. 그렇게 가신다. 기타 규정 가보겠습니다. 결손금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진 않아요. 다 분배해버리고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 거야. 각자 받아가는 거야. 다만 출자 공동사업자에게는 결손금 분배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배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게 2차 가서는 의미가 있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의 보수. 지금 편하게 들어보면 돼. 자, 보세요. 이게 6대4로 해도 보통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는 돈의 6대4가 돼야 돼. 진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각자 월급을 받아가야 될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사업소득에서 이 이 공동사업자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사업장의 경비는 아니겠지. 그냥 번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월급을 각자 1,000만 원씩 매달 가져갔어. 1억 2천씩 가져갔잖아. 그리고 남은 돈이 한 1억이 있어. 그걸 6대4로 나눠. 이해하시겠어요? 6대4로 나누면 1억에 대해서 얘가 6천, 얘가 4천 가져가는 거지. 근데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앞에 1억 2천에 6천 더하고 앞에 1억 2천에 4천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경영참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경영참가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이 공동사업장에서 급여가 나왔어. 그러면 걔를 다 부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눠가지고 가는 거 있지. 그 나눠가지고 가는 게 6대4라고 하면 나중에 나눠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경영 참가 보수까지 감안해서 6대4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공동사업장에서 얘들이 빼간 돈이 있어. 그러면 얘는 경비는 아닐 거 아니야.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송금 불산입하면 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6대4로 가져가는 개념이잖아 원래. 그렇지만 그렇게 계산하기에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그냥 앞에 가져간 돈하고 뒤에 남은 돈을 다 믹스시켜서 6대4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영참가 보수는 그런 개념이다. 납세 의무자는요.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산 과세되면 주된 공동사업자 이외자는 그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원천징수세액 배분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산세도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다 배분하는 거야. 원천징수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고요. 기장음은 어떻게 했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봤었잖아. 그러니까 공동사업자별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조사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사무소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장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동업기업 과세 특례는 2차 때 보시는 거예요. 1차 때는 안 나옵니다.